예, 이번 시간에는 국조법 좀 해볼까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매년 세무사시험에서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조세범처벌법처럼 2014년 기출문제부터 역으로 해서 7년 동안 기출문제를 모아놨으니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들은 뒤에 이론 요약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해설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상호 합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우리나라와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상호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호 합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호 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8년 초과 규정을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보시면 채약 상대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 합의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26조 2 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뒤에는 국세부과를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몇 조 몇 항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출제 교수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법률 근거를 대가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몇 조에 있는 말을 정확히 써줘야 하는데 왜 안 써줬냐라고 할까봐 써주는 거니까요.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은 수험생들 목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3년 지난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청 과정이 없고요. 4번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가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종료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 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상호합의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나와버리면 재심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호합의 자체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없었던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상호합의 절차를 약간 이론 요약을 해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상호합의 절차에 계시죠. 우리나라의 국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1번 보시면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채약 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2번 채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아래의 과세처분 포함인데요. 이런 것을 받았거나 우려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세 방법이 잘못된 채약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제가 미국에서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미국 국세청에서 뭔가 부과해 버렸습니다. 그럴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는 갈 필요 없고 국세청장, 그러니까 양가로 1번 세법의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처럼 조금 더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장,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형평이 크게 어긋나거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채약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 처분도 국세청장. 3번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채약 상대국 간의 조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도 국세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게시 보시면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신청은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요, 미국 말이야, 니네들 우리나라에 있는 임성종 씨라는 분이 니네 나라에서 좀 뭔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 이런 걸 상호 합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런 경우에 동그라미 1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건 빼란 소리야. 그건 상호 합의 절차에 들어갈 수 없고요. 2번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도 없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죠. 3번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상호 합의 절차를 악용하려고 하는 경우죠. 4번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죠. 이 아까 3년이 있었죠. 3년. 자, 좀 보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를 직권으로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임성종 씨의 말이 맞은지 미국 과세당국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무슨 증빙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더 이상 제가 그 증빙을 잘 내지 못해버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다 말아버리죠. 아니 내가 뭐하러 너를 위해서 상호합의를 해주냐라고 해서 직권으로 종료합니다. 이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개시일과 종료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지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개시일은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일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라고 해서 보다시피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 합의 절차 개시일 요청을 받으면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그러니까 1번은 미국한테서 받는 거고요. 2번은 우리가 오히려 하는 거죠. 미국이 하는 거. 그러면 채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1번은 우리가 상대국에 통보하고 2번은 우리가 통보받은 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서로 순서가 서로 위치가 반대인 거 아시죠? 아까 우리나라에 있는 임성중 씨가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뭔가 부당한 것을 당했다. 그건 2번이라고요. 2번. 그런 경우는 2번입니다. 자, 반가로 2번의 종료일. 합의 절차 개시일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번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버린 경우, 그러면 원칙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까지가 별일 없으면 종료가 돼버리고요. 2번 우리나라와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 간의 사보관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계속 합의했다면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까지는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버리면 판결일까지만 상호 합의를 하시는 거고요. 이 이외의 경우는 문서에 대한 합의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여러분들 직접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5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적용을 할 때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가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 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리고 상호합의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면 그렇고요. 2번 보시면 과세당국이 납세 의무자에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 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짓의 자료를 막 제출하면 1억 이하의 과태료, 1억 이하 과태료도 기억하세요. 3번 채약 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새로 바뀐 내용대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5번 보시면 국세청장은 거주자인 신청인이 상호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2년 이내 사전 승인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너희들의 우리 국세청에 대한 요청이 맞다 틀리다, 신청 내용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알려주게 돼 있고요. 5번 보시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을 적용할 때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그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그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특수관계인이 우리 내국법인의 주주면 배당이고요.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틀렸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그 뒤에서 다시 한번 과세 조정에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준비한 그 이론 요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일단 5번이 지금 오답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국외 지배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조정이죠. 이거 소위 과소자본세제라고도 하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외 지배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은 자본금 대신 과다한 차입금을 들여와 이익 규모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많이 써먹는 게 IBM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IBM에 전 세계 글로벌 본사가 있다고 치죠. 여기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아, 여기 미국 아니구나. 위에가 캐나다인데? 여기 캐나다가 여기 미국인데요. 좀 양해해주세요. 아무튼, 미국에서 뭐 비슷하잖아요. 생긴 거는. 북압 아메리카. 우리나라에, 여기 우리나라. 우리나라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한국 IBM이 있어요. 한국 IBM. 한마디로 얘가 해외 모회사입니다. 해외 모회사.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현지 자회사죠.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통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00% 지분. 자, 잘 보세요. 미국 본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얘네 입장에서 자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자본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본금 100. 여기에 현금 100으로 이렇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출자를 받는 게 아니라 차입을 해와요. 차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입장에서 차입금이 늘 수도 있어요. 차입금. 차입금이 50이 들고 여기에 현금 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외 모회사와 우리나라 자회사는 내가 주식 형태로, 즉 출자 형태로 받아오면 자본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즉 대여해 주는 거예요. 대여. 그러니까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대여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투자해주면 나는 자본금이 늘고, 걔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차입금이 늘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소자본세제란 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업종이 보통 100을 자본금으로 투자해주고 50을 차입금으로 대여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입금은 서로 이자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IBM이 1년 후에 얘한테 50원에 예를 들어서 10% 이율이면 5원의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자본금은요, 아무리 투자해도 내년 주총에 뭐를 주냐면 비용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인해서 배당밖에 못 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국 IBM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줄 때 자본금으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뭐밖에 못 주죠? 이건 배당밖에 못 줍니다. 배당. 근데 그게 아니라 차입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를 줄 수 있어요? 이자 비용을 줄 수 있잖아요. 이자 비용을 줄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IBM,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IBM은 전 세계 글로벌 IBM의 종합적인, 결론적으로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는 막 뭘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게 유리하겠구만. 이게 차입금으로 들어가야 이자 비용이 많이 잡히니까, 한마디로 자본으로는 얼마 안 들어오고 이 차입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소자본세제라고 해요. 너무 자본을 조금 집어넣고 혹시 차입금만 엄청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를 과소자본세제라고 합니다. 그 일본이 그럼 맞는 문장 아니에요? 자본금 대신에 과다한 차입금만 들여와서 이익을 막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입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이자 비용 잡히니까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잡는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고 하죠. 참 들어보니까 별의별 세법의 별 규정이 다 있네요. 이렇게 머리 쓴 놈들도 대단하고, 이걸 잡으려고 과소자본세제를 생긴 것도 참 신기하고요. 2번 보시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및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따 다 나오겠지만 이게 더 우선 적용이고요. 3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배당을 너무 많이 준 거, 배당 준 것도 다 이자로 보겠다. 거꾸로네. 죄송합니다. 이자를 너무 많이 준 거, 그거 다 배당으로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너 이자를 너무 많이 주면 배당으로 봐. 이게 즉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잖아요. 3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 송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것부터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BM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자본을 조금 들어오고 차입금으로 많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동종업종이나 어떤 규모에 의해서 입증만 잘하면 이것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4번 문장이고요. 5번 보시면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송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배당으로 처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 이렇게 직접 차입만 많이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제3자의 지급 보증에 의해서 또 차입을 하는 거예요. 단둘만의 차입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의 지급 보증에 의한 차입의 경우에 요것도 걸리는데요. 이때는 기타 사유 유출로 제3자가 끼고 상대방이 법인일 테니까 이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벌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7페이지의 이론 요약 잠깐 볼까요? 1번의 과소자본세제의 계산 방법. 자, 우리 두 번째 박스를 보시는 게 편하죠.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차입금 적수 빼기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 곱하기 기준 배수 또는 비교 대상 배수인데 꼭 표시해 보시면 2배입니다. 2배. 올해 3배에서 2배로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금이 100이면 이거에 2배까지만 차입금이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차입금이 무려 500이 들어왔으면 지금 얼마가 초과 차입된 거야? 차입금이 무려 300이 초과 차입된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를 과소자본세제. 너는 너무 자본은 적고 차입금이 많다라고 해서 이거를 과소자본세제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박스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해진 300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한대요? 이자율 곱한대잖아요. 이자율. 너 지금 몇 퍼센트로 빌려오고 있냐? 저 5%로 빌려오고 있는데요. 아까 10%라고 그랬던가? 10%. 그러면 10%인 30원만큼은 너 부인데 너무 많이 이자 비용 많이 잡힌 거야 라고 해서 부인데 송금불산입을 하는 겁니다. 자, 박스와 박스 사이 읽어드립니다. 위 계산식에서 합산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즉 높은 것부터 합니다.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에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을 제외한다. 한편 이러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으면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일 밑에 2점 말고 그 위에 반가로 2번 보시면 합산되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라고 해서 합산하는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범위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 할인 발인 차금 상가액, 융통보험 할인료 등 그냥 모든 이자가 다 들어간다. 다만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건설자금 이자랑 요거는 할인료에서 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로 2번에서 또 한 5줄 올라가시면 한편이 보이시죠? 한편 국외 지배주주의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이 지급 보증을 해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싹 다 이 이자 비용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에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외국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 주주의 지급 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일 밑에 2점으로 내려오시면 송금 불산입액의 소득 처분인데 국외 지배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1.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일단 배당 처분. 너 이거 너무 많이 이자 비용 잡은 거잖아. 이거 자본에 대한 배당이지라고 해서 배당 처분. 그리고 국외 지배 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가져온 것은 이게 부인되면 요거는 송금불산입을 한 다음에 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좀 낮으니까 말문제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의 4번 문제죠. 2015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를 2016년에 신고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자가 금융회사에 해당하면 이런 것은 신고 의무는 굳이 없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해외 금융계좌 무지 많을 테니까. 2번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신고 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10억을 50억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0%의 벌금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3번 보시면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하는 경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우리 제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두 개가 다시 병과 가능한 규정이고요. 4번 보시면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자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 해당 연도의 어느 하루에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걸린다. 아니요, 이게 아니라 매월 말일자 중 어느 하루에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면 걸립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해외 금융계좌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고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것도 뭐 우리 일반 국민한테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닌데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데요.
그 안에 돈이 10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가 아니라 매월 말일자를 봐서 1년 12번 중에 하루라도 10억이 넘어가시면 문제가 있는데 4번 문장은 그냥 매일 365일 중 하루만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론요약 9페이지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개요인데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만약에 여러 개면 복수면 합하고요. 둘 중에 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합해버려야 돼요. 10억을 초과하는 자 신고 의무자인데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도 기억하셔야죠. 내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유자의 성명, 주소,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에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 금융계좌의 관련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고 금액입니다. 뭐 평균 금액 이런 거 아니고요. 이 경우 해외 금융계좌의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실질적 소유자, 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뭐 이런 경우 다 우리 다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번 보시면 해당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 면제죠. 신고 의무자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돼 있죠. 1번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주의에 관한 법률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굳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외국인, 우리 재외동포라고요. 마치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잠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년 전, 최고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거소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아직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해외에 금융계좌 있다고 해서 신고하실 필요 없고요. 국가지자체, 금융회사, 아까 금융회사 나왔었죠. 4번에 해외금융계좌의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이미 확인했으면 이런 신고 의무 없고요. 5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등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페이지의 상호합의 절차죠. 아까 제일 앞에 나왔던 문제랑 같은 거네요. 토픽이. 동그라미 1번 상호합의 절차란 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 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채약 상대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그랬죠.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아까 설명드렸고요. 2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채약 상대국의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이거는 뭐 해석 관련된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법 관련된 거 아니니까 법 해석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국세청장한테 그냥 신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채약 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국세청장에게, 이거 금방 나왔네. 조약의 적용 해석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이고요. 4번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채약 상대국의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5번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 판결일을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로 한다. 확정 판결이 딱 돼버리면 그날이 종료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6번 보시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인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정상가격 세제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1번 원가 가산 방법은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국세청장은 사전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라.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무형자산 공동개발을 위한 정상 원가 부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 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송금에 산입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이익 분할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적용할 때 거래 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 수입을 우선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이제 5번이 틀렸네요. 그게 특수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은 조세 회피 목적 또는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 조건을 하는데 이 전제 조건과 관련 없이 우리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를 요새 아주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조세 이전 가격 세제라고도 해요. 이전 가격 세제 상당히 핫하고 중요한 토픽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S전자가 한국에 있어요. 얘가 원재료 사와요. 원재료를 90원에 사와요. 그래서 반제품을 제조합니다. 반제품을 제조해서 인건비가 좀 더 싼 이제 중국으로 반제품을 보내요. 그러면 중국에서 S전자, 제가 삼성전자라고 했던가요?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현지법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진출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 반제품을 받아가지고 최종 제품을 150원에 팔아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하니까. 결론적으로 요 파란색 박스가 S 전세계 그룹인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를 통해서 전세계 글로벌 S그룹은 얼마를 번 겁니까? 자, 이때 전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 S그룹은 얼마를 번 거예요? 60원을 벌었죠. 60원 벌었는데 과연 한국이 얼마 벌고 중국이 얼마 벌었을까요? 제가 요거는 아직 이 노란색 반제품을 얼마에 넘겼는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법인 세율이 20%라고 쳐요. 20%. 근데 중국은 세율이 15%라고 쳐요. 그럼 아시겠지만 파란색 박스의 S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60원을 벌었는데 이왕이면 한국에서 많이 남겨야 돼요? 중국에서 많이 남겨야 돼요? 답 나오죠. 어디서 많이 남겨야 합니까? 중국에서 많이 남겨야 돼요. 세율이 작으니까. 그러면 반제품을 100원 정도에 넘겨야겠어요? 140원 정도에 넘겨야겠어요? 100원 정도에 넘겨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플러스 10원이 남고 여기에 플러스 50원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세율이 낮은 날에 많이 남아야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이렇게 S그룹이 지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면 이게 일부러 그렇게 전략적으로 한 거라면 우리나라의 또는 전 세계적인 모든 제조업 또는 모든 전자회사가 이걸 장난쳐버리면 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세청이 나서가지고 너 이거 X 잘못한 거야. X는 다시 Y를 구해보니까 Y가 120원이더래. 이거를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한쪽에 일방적으로 너무 유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면 국세청이 이 Y를 다시 추정해서 다시 과세하는 것을 이 이전 가격 세제 또는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해서 실무에서 TP라고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의 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이죠. 정상 가격은 다음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다만 6번의 방법은 1에서 5번의 방법을 정상 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해서 1번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거주자와 극의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2번은 재판매 가격인데 거주자와 극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어느 한쪽에 그 자산의 구매자 여기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그 특수관계가 없는 자한테 즉 일반적인 자한테 그 자산을 다시 판매하면 그 판매 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것으로서 정상 가격은 재판매 가격 빼기 통상의 이윤, 즉 재판매 가격에 판매 기준 통상 이윤율을 곱해가지고 이 정상 가격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은 원가 가산 방법인데요. 거주자와 극의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원가가 얼마야? 박스 안에 90원이죠? 거기다가 이윤 얼마 더한 거죠? 10원밖에 안 더한 거죠. 근데 너가
이게 중국 현지 법인이 아니라 제3자한테 팔 때는 보통 얼마의 이익을 더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30%를 더한다. 그러면 박스가 90 더하기 90 곱하기 30%, 즉 27원의 이익을 가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7원에 팔려 하는 거죠. 90 더하기 10이 아니라 90 더하기 27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30%를 남겨먹는다면. 자, 여기에서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의 원가에 원가 기준 통상 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 기준 통상 이익률은 자산의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의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가, 매출 총이익률을 해라. 이익 분할 방법 4번 보시면 거주자와 그의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라고 해서 거주자와 그의 특수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부른 방법.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얼마나 나오느냐, 자산거래 대비 순이익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에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 순이익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이익을 남겨서 이 100원에 넘게 하느냐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까지는 뭐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양가로 6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6가지 정도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13페이지의 7번 문제는 아까 나왔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네요. 1번 잘못된 설명을 고르는 거고요. 1번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말 잔액으로 보라고 그랬죠. 매월 말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해당 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하라. 3번 보시면 신고 의무자 중 국가와 지자체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해외 금융계좌 중 실지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걸로 보는데 이 경우는 각각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5번 보시면 신고 의무자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에 해당한 경우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최근에 2년 이상 중에서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사례 1과 사례 2에서 일방법인 A와 타방법인 B 간의 국외 특수인관계 여부를 판정할 때 일반법인 A의 타방법인 B에 대한 직접 소유 비율과 간접 소유 비율의 합계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직접 소유법인 일방법인 A가 피출자자 타방법인 B를 일단은 30%를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자, 30%. 그 다음에 간접 소유는요. A가 C를 50% 가지고 있고 C가 D를 또 50%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20% 가지고 있으니까 50과 50을 합산한 거에 20%를 하면 되겠네요. 사례 1, 사례 1, 사례 2. 사례 1은 직접 소유 비율이 30%죠? 30%고 간접 소유 비율은 보다시피 50과 50을 더해서 20% 가지고 있었던가요?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20%가 나옵니다. 이게 간접이고요. 그래서 합계를 내면 이제 50%가 사례 1번의 정답이겠고요. 사례 2번은 직접 소유가 30%죠? 직접 소유가 30%. 그 다음에 간접 소유는 A가 C를 20%, C가 D를 50%. 그쵸? 그 다음에 D가 B를 50%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다 그냥 간접이 50에다가 아까 20이었나요? 20에다가 50 가지고 있고 다시 50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금액이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면 35%가 나오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죠. 다음 문제 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극의 특수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의 특수인 간의 같은 과세연도 내에 다른 국제거래를 통해서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다. 상계를 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2번 보시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의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 이런 경우는 정상가격을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가격세제의 그 취지인 거죠. 3번 보시면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으로는 비교가 가능 제3자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그 다음에 원가 가상법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계약 체결 상대국이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과세당국은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종료된 경우는 그 과세당국은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 및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승인 신청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은요. 10번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조세조약에 관하여 상호 합의 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법령에 정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1번 국외에서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호 합의 절차를 할 수가 없고요. 2번 국내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있는 경우 이거는 상대방 나라에 지금 합의 개시를 요청하는 거니까 국내 유권 해석이 있는지와는 이제 무관하죠. 3번 조세조약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할 필요 없고요. 4번 납세자가 조세피 목적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하다, 즉 악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3년이 지나버린 경우. 아까 나왔던 문제 비슷하죠.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극의 특수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정상가격 방법이라든지 이전가격세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소리죠. 1번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가격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거주자가 일정 기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는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에 따라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 및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그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임시유보라는 걸로 처분을 해놓습니다. 제가 다음에 임시유보를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있으니까요. 4번 보시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임시유보가 아니라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소득처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수행해야 하니까 4번은 뒤에 있는 단서조항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의 특수관계인과의 동일한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거 아까 나왔던 문장이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로 봐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및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이론 요약이 있죠.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입니다. 임시유보처분,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할 때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그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임시유보로 처분하고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그 밑에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 경우에 따라서 소득처분하가 조정하라라고 되어 있죠. 밑에 있는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라고 해서 표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소리고요. 1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가세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번 이전 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번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4번 문장이었던가요? 5번. 4번 지문이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죠.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지금 임시유보하기 전에 반환이 확인되기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시유보가 아니라 양가로 1번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배당 처분하고요.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면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증가,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는 배당으로 처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입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아까 제가 이거는 과소자본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1번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또 다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거 같은 걸로 봅니다. 같은 걸로 보는데요. 그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 3배에서 2배로 바뀌었죠. 2배, 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이자는 바로 송금불산입 해버린다. 즉 너무 자본을 조금 가져오고 이자를 많이 가져오지 않았냐 해서 송금불산입 해버리고요. 2번 보시면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차입 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 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자, 제가 이 과소자본세제의 취지가 뭐냐면 자본은 조금만 우리나라에서 차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차입을 하고 자본은 조금만 가져오고 차입금을 무지 많이 가져오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가 이 규정의 취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외국의 지배주주한테 바로 차입해온 게 아니라 완전 제3자한테 차입을 해왔는데 다만 그 차입 조건을 국외 지배주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도 직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빌려온 게 아니냐가 바로 이 동그라미 2번의 취지고요. 동그라미 3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불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높은 이자율이겠죠. 3번이 너무 쉬운 오답이네요. 4번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송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차입거래가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하여 국외 지배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 금방 2번 있잖아요. 2번. 이 경우는 배당으로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송금불산입된 경우는 또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고 했으니까요. 3번 빼고는 다 옳은 문장이고 출제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요거죠. 요거 이전가격세제. 1번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승인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저기요, 저희가 아까 90원에 사와서 100원에 넘기기로 했죠? 이거 좀 국가가 미리 그 금액이 맞도록 사전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너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니까 100원으로 넘겨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이제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도 과연 이 방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건데요.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사전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버리면 그 방법대로 준수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걸로 해서 새로운 100원이 아니라 110원이나 120원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맞죠?
이번에 보시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그게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 정상가격대로 과세하라는 이전가격세제의 취지고요. 3번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이익 분할 방법, 거래 순이익 방법, 비교 제3자 가격 방법 등 전통적 접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4번 보시면 내국법인은 일정 기간에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 기간에 사업연도 중 최초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장도 여러 번 나왔었죠. 5번 외국 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외국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다. 뭐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14번 문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일정한 거래 다음 중 그 일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중국 해외 현지 법인하고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국조법에 의해서 더 먼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국조법이 더 앞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국조법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국조법이 앞선다고요. 근데 잘 보면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일정한 거래는 원칙대로 부당행위가 앞선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중 그 일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1번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조법보다 또 부당행위가 먼저 앞선다는 뜻이죠. 2번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마찬가지고요. 3번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 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마찬가지고요. 4번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부당행위 차원이지 이게 국조법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4번은 뭐 그런 말은 따로 없습니다. 5번 법인의 감사에 있어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도 부당행위가 더 앞서버리는 경우죠. 이 4개는 국조법하고 부당행위 중에서 부당행위가 앞서고요. 4번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국조법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라고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거래 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인데요. 국제거래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실질과세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로 하여 조세조항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인데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대로 조세조약 적용하라는 소리고요. 3번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우회 거래를 하더라도 실질과세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소리인데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죠. 원칙,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는 게 맞는데 예에 보시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제2절 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 법이 다 앞서니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1번 자산 무산 이전, 2번 수익 없는 자산 매입, 3번 출연금 대신 부담, 4번 불균등 자본거래, 이런 경우는 또 별 수 없이 그 부당행위가 더 앞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조법을 마치겠는데요. 국조법도 매년 두 개씩 나오고 있지만 우리 조세범 처벌법에 비해서는 약간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남은 수험 시간 기간 동안 우리가 시험 남은 시간 때까지는요. 이 지금까지 기출문제랑 제가 뒤에 이론 요약 붙여놓은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국조법에서도 뭐 거의 2문제 다 맞으시면 이제 합격에 가깝게 되겠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